자, 오늘도 대선 이야기를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최근 발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와 달리 최근 며칠 사이 여론조사가 야당의 후보들이 올랐어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 정도에서 올랐는데, 과연 이준석의 이 리스크가 지나친 우려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준석의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오히려 민주당 여당이 막판 이제 대선 후보를 뽑는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뭐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흥행을 일으켜야 되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이목을 돌리는, 관심을 돌리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 물론 뭐 욕은 엄청 먹었습니다만은 악역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저도 이제 약간은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지나친 우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좌중해야 될 때는 좌중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편 약간 보탰습니다. 힘을.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잘못하는 거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의 국민적 관심을 싸움 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1야당 당대표와 대선 후보들 간의 이런 약간 긴장 관계를 넘어선 듯한 싸움 구경이 됐죠. 그래서 최고조에 달아야 되는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의 흥행을 약간 방어했다. 오히려 야당이 더 언론 노출량이 빅데이터 향해서 양과질에서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리스크, 불안한 것은 야당의 지지자들이 이제는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좀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경선 열차가 출발 지점에 와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승리,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그 민심의 바다를 읽어내기 싸움인데요. 각 캠프, 각 진영,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 이제 빅3로 이제 거의 굳어질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다가가느냐, 민심의 바다에 더 촉을 세우고 그 후보들이 눈빛에서, 워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빼앗느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자기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 자기 논리, 그러니까 최재형만의 논리, 윤석열만의 논리, 홍준표만의 자기 논리에 빠져서 혼자 흥분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거기에 이제 시원한 워딩. 성서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말세에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물론 사욕, 잘못된 욕구, 왜 사이다 발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우리 당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거의 사기꾼으로 이제 볼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1, 2위를 달리고 있고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는 그 성서의 규절처럼 국민들의 그런 잘못된 욕구를 자극하는 면도 있지만은 대다수 많은 민중들에게 호응을 얻는 발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를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특히 이번 대선은 저는 단연코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에 제대로 설득력 있게 잘 접근하고 해결책을 잘 얘기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쉽게 생각할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한 1700만 세대죠.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그중에 한 60%, 62%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아직도 자그만 집 한 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만 집이 있고 절반은 우리가 흔히 보는 원룸촌, 그 다음에 빌라, 허술한 30년, 40년 된 빌라촌에도 자그만 내 집 하나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000조 이상의 자산이 올랐죠.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게만. 20조, 30조만 풀어도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당의 전문가들은 펄펄 뛰죠. 그런데 1000조 이상을 우리 국민 절반에게만 뿌린 거와 마찬가지는 집값 상승, 국민의 절반에게만 누린 기쁨이고 누린 웃음인데, 우리 국민의 절반은 그 상실감, 나는 평생 저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없나? 그리고 내 자식 결혼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절박한 민중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거를 그대로 느끼면서 나오는 정책이냐 이거죠. 나는 집 있으니까, 일단 나는 돈벌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 자산의 양극화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나오는 정책이, 그리고 현실성 있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푼다, 절대농지를 푼다. 자, 우리 당은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죠. 저는 저한테 정책을 짜라 그러면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의원에게 저보고 정책을 짜라 하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대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대개는 좀 서운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빅3, 우리 당의 빅3 경제 전문가는 아파트가 한 채 이상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강남에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 중심에 본능적으로 방어기제, 심리, 인간이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자 수준이 아니면 쉽지 않거든요. 자, 대한민국 50% 안에 드는 그 50%에서도 다시 10% 안에 드는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고가의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빅3의 정책, 경제, 부동산 전문가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분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강남에 집이 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역구와 강남에 다 집이 있었고, 그거를 비판하던 우리 당의 최고의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김현아 의원은 무려 4채, TV에 나와서 그렇게 비웃고 욕하고 했던 김현아 의원은 4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도시건 주택공사, 서울시 주택공사 사장을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임용을. 자,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문제에 진심 어린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자, 서울시가요, 인구 5만의 부여군과 땅 크기가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수도권까지, 경기도까지 하면은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요. 서울의 면적이 인구 5만의 부여군과 비슷합니다. 대전에 조그만 동도, 7만 명이 넘는 동도 있어요. 작은 동 하나가.
그런데 땅 크기는 서울시가 우리 국토의 16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64분의 1.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어요. 그 주변에 뭐 경기도로까지 해봐야 수원, 뭐 안산, 분당, 뭐 일산에서 이렇게 경기도로 해봐야 서울 컴팍스로 놓고 돌리면 몇 킬로 안 돼. 여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나 청양이나 옥천, 영동, 뭐 무주, 상주, 뭐 이런 곳은요, 보존 얘기하는데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면 보존이 아니라 밀림화되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어요. 지방 도시가 소멸하고요. 인구가 부여군도 5만, 청양이 뭐 2만 몇천 명 이러는데요. 실제로는 공무원들 주소 옮겨놓은 사람들이 많고 대다수가 이제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소멸 위기에 빠졌어요. 대한민국이 좁다 하지만요, 밀림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여군 같은 경우, 청양군 같은 경우 옛 국토 사라져가는 읍령동 같은 경우는 20분 30분을 달려도 밀림인 데가 있어요. 안 돌아보셨죠? 대한민국이 이 아름다운 국토를 몇 군데 가보지도 않고 해외여행만 다니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아름다운 곳 많은데요, 밀림화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 수도권 중심에 강남에 사는 경제 전문가가 이런 걸 압니까? 보존?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전 국토를 나무를 비면서 불 떼고 살았어요. 우리 국민이. 소나무 밑에 이 낙엽까지 다 긁어다가 떼서 살았습니다. 안 얼어 죽으려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국토의 많은 곳이 밀림화되고 있습니다. 밀림화.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장비가 워낙에 훌륭해져서요,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 비용이 상당히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2억 원대 아주 대도시 근교에 2억 원대 아파트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생각의 문제, 현실 면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마 그래도 보존해야 돼요. 인구의 절반은 이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죽고 나서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자기 논리에 빠지지 말고 대다수 대한민국 현실의 가장 극단적인 지금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만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아주. 저도 그 대선 후보들이라고 하는 후보들의 이런 정책을 저도 대부분 면밀히 검토해 봤어요. 저는 화날 정도입니다. 화날 정도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규제를 풀어야 되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호를 주어서 부동산을 잡아야죠. 몇 년 안에,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몇 년 안에 부동산 값이 비싸서가 문제가 아니고 폭락해서 문제가 되는 엄청난 부동산 폭락이 다가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이걸 뭐 언론, 정부, 책임자들 다 제가 볼 때는 투입군들이죠. 투입군들 대부분이 투입군입니다. 이 부동산 폭등을 즐기고 누린 세력이 있어요. 안타깝긴 뭘 안타까워요. 안타까는 마음 없어요, 그분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기 수준의 부동산 폭등은 바로 무너지게 돼 있고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겁니다.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몰지 말고 지금이라도 안정적인 정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약 처방 수준의 정책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선 후보 3분 부동산 정책, 제가 흥부 방송을 몇 번 찍을 건데 저한테 하라고 하면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관점, 국민들의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 자기 논리에 빠지지 말고요. 포퓰리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국민의 민심의 바다에서 표출된 그 에너지에 촉을 세워서 개발해야 됩니다.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워딩을 개발해야 됩니다. 대선
승리의 비결 아주 간단하죠.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선 후보들 최재형 감사, 윤석열, 홍준표 이제 빅3가 이제 토론회가 시작되면 달릴 텐데요. 지나친 그런 서로에 대한 비방은 자제해야 되고 결국은 원팀이 되는 케미칼까지 이제 화합이 되는 이런 이제 단일팀이 돼야 되는데요. 불과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되는 것이. 그 3개월의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상처내지 말고 누가 더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느냐,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 논리에 빠지고 혼자 흥분하고 이러면 이제 후보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나중에 감정까지 쌓여서 서로 화합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이 세 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날카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정책으로 워딩으로 무장을 해서 서로 정투력을 상승시키는, 서로 세 분이 이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전투력이 상승되는, 촉이 쓰는, 그야말로 날이 쓰는, 서로 날을 갈아주는 그 정도의 어깨 싸움, 정책 싸움이 되길 기대를 하고요. 그랬을 때 대선은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기본소득, 그 다음에 52시간제, 분배 문제,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의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들을 지금 이제 50대 50 싸움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거의 박빙을 달리고 있는데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자, 최저임금 부분만 해도요, 제가 26살 때 호주 배낭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20대 청년들의 최저임금이 호주는 10,000원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호주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시간이 2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10,000원을 못 가고 있는데요. 8,700원이면 어떻고 9,100원이면 어떻고 그 이제 몇백 원 1,000원 때문에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고 이러는데요. 찬성 반대를 떠나서 유연하게 100인 이상, 500인 이상, 대기업 섬세하게, 그 다음에 직업군별로 그 특이사항별로 섬세하게 정책으로 다가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다. 52시간제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현실에 안 맞게, 현장에 안 맞게 민주당이 들이대기식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리 사회를 막 실험하듯이 이렇게 접근한 이런 만행에 가까운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횡포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민주당이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논리, 분배, 평등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지나치게 이념화된 정책으로 들이댄 건 사실이지만은 그 취지, 약자 편에 쓰려고 하는 그 취지, 이런 것까지 다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국민들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제라든가 이런 노동 문제, 분배 문제, 이런 부분의 접근이 진실성 있게 더 깊은 고민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서 막 내지르는 그 워딩들은 중도, 20대, 30대, 40대, 제가 70년생이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 제가 68년 다음 세대인 이제 70년대생인데요. 우리 세대를 대변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 이런 분배 중심의 성장을 무조건 매도할 일은 아닙니다. 잘 접근을 해야 되고요. 섬세하게 이해를 시키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하고 호흡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죠.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 이제 홍준표 의원은 국회에서 다양한 상임위에서 경제문제, 외교문제, 안보문제를 다양하게 4년씩, 2년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고 고민의 깊이가 있죠. 그런데 검사와 판사를 했던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이나 최정감사원장은 사실은 훈련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민의 깊이도 좀 부족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을 주목하는 거고, TV 토론이 과연 이제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사실 차이가 납니다. 진정성의 문제, 이런 부분, 다른 문제는 또 있지만은,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노동 문제, 외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의원은 훈련되어 있는 전사 수준이죠. 전사. 토론의 달인. 그러나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는 이분들은 지지율은 이제 높고 어떤 기대, 신인 이런 면은 있지만은 이제 개봉박두죠. 어느 정도 해낼까라는 우려와 이제 기대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성서에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같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같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같이,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같이라는 게 있어요. 뛰어나게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과유불급하지 않으면 더 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되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아무리 출세를 했더라도 처음 하는 것은 어쨌든 초등학생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는 어려운 허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실 수도 있어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얼른 하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빨리 돌아라 이제 놓고 친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은 겸손한 걸 좋아하고 오히려 그 화려한 화술보다는 진심 어린 눈빛, 고민한 가슴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준표 의원은 약간 낮춰야 된다. 가라앉혀야 된다. 스스로 캠프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윤석열 최재형은 더 자신감을 가져라.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택시 운전, 고졸 이상의 택시 운전 10년 이상을 하신 분은 저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듣거든요.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살아있는 가슴으로 살고 50이 넘으면 지천명의 나이인데요. 나름대로는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 표현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송곳 같은 예리한 정책은 이제 전문가들과의 숙고의 기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더 늘겠죠, 실력이. 그래서 이제 개봉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정리하자면, 이제 민주당은 최고조에 달해야 되는 경생 흥행은 실패했다. 그거를 이제 오히려 이준석이 해냈다. 강력한 노이즈 마케팅, 불난집으로 여당의 대선 경선 흥행에 그냥 꽉 찬물을 끼얹었다. 나름대로 이준석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한번 혼났으니까, 저 같은 어른한테도 혼났으니까, 저하고 15살 이상 차이나요. 저한테 좀 혼났다고 기분 나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전국 청년위원장 출마했을 때 이준석 씨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화합하는 단계로 가고, 이제 덮는 쪽으로 가고, 다시 출발한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제 대선 캠프 그리고 대선 열차를 잘 운전하시길 기대를 하고, 또 대선의 경선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제대로 잘하면 이번 대선은 어렵지 않게 이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